빚을 내서 투자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투자하는데 빚까지 내야 돼?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집 살 때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빚 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 때때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히 빚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죠.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진짜로 수익률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빚을 내 투자하는 빚2의 허와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렛대를 의미하죠.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처럼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내가 A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20% 올랐다면 나는 20만 원을 벌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 100만 원을 빌려서 총 200만 원으로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주가가 20% 올랐다고 할 때 수익금은 40만 원입니다. 빌린 돈 100만 원은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인 1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40%가 되는 거죠. 똑같은 주식에 투자해서 똑같이 주가가 올랐는데 내 돈만 갖고 투자한 사람은 20%, 남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한 사람은 40%의 수익을 낸 겁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반대로 내 돈 100만 원과 빌린 돈 100만 원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20% 떨어졌다? 그러면 손실은 40만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내 돈 100만 원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손실 역시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강한 상승장이 예상되거나 주가가 오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아니면은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급락할 때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신용을 더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던 2020년 3월에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올인에 따른 사례가 기사에 실릴 정도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려면 이렇게 마통을 뚫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번거롭죠. 은행 창구에도 가야 되고 신용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비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 사라고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마통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증권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만 채워놓고 매수 주문을 할 때 신용 항목에 체크하기만 하면 대출부터 매수까지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죠. 증거금이란 신용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넣어야 하는 돈인데요.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이 40%라고 하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때 40만 원은 내 돈, 60만 원은 증권사 돈을 빌려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20% 올랐다면 나는 40만 원을 투자해서 20만 원을 벌었으니까 실제 수익률은 5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신용융자 금액은 급증했는데요. 신용융자 잔고, 즉 아직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신용융자 금액 추이를 보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8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을 오갔는데 2020년 3월 이후 폭증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3조 원에서 24조 원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두세 배 이상 늘어난 거죠. 기대했던 것처럼 비투해서 대박 수익이 났다면 다행일 텐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최근에 신용융자가 급증한 종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SG세계물산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남성정장하고 여성복 등을 만드는 의류회사인데 지난 4일 갑자기 상한가를 칩니다. 그러면서 신용융자 잔고는 360만 주에서 870만 주로 2배 이상 급증했고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신용융자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융자라는 게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다음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야 내가 이득인 건데 이건 이득은커녕 오히려 내 손실만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점에서 비투하신 분들은 원치 않는 존버를 하시거나 눈물의 손절매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여러모로 구설에 올라있는 동진세미캠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덩달아 신용융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시면 주가는 지난해 12월 30일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중인데 오히려 신용융자는 계속 늘고 있죠. 주가가 다시 반등하리라는 믿음 때문에 강한 레버리지 수요가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인데 글쎄요.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여주면 좋지만 언제나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게 시장이니까요. 이것 말고도 신원, DI, 노르페인트, 세종메디칼, 캐몬, SMCNC 이렇게 최근에 신용융자가 급증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대개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B2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B2라는 게 단순히 플러스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B2는 초과 수익은커녕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한참 하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내용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김민기 연구위원님이 작성하신 보고서를 토대로 한 건데요. 연구원님은 4개 대형 증권사가 제공한 20만 4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 거래 내역을 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증시 급반등이 이뤄졌던 2020년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우선 분석 대상 20만 4천 명 중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신용융자를 썼던 사람은 1만 1천여 명으로 전체의 5.5%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남성이 76%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고요. 신용투자자의 88%는 기존에 주식을 했던 사람이고 12%는 3월 폭락장에 새로 유입된 신규 투자자였습니다. 반면에 신용을 쓰지 않고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는 신규 투자자 비중이 30%였는데요. 신용융자는 신규 투자자보다 기존에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중요한 건 수익률인데요. 포트폴리오의 일간 수익률을 누적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연구 기간 동안 신용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15.8%, 신용을 쓰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19.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자나 수수료 같은 각종 거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고요.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는 거라 이자가 조금 많이 비쌉니다. 이런 거래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신용투자자의 수익률은 5.9%밖에는 안 됩니다. 신용을 쓰지 않은 사람들의 수익률이 16.3%니까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낮은 수익률인 거죠. 이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신용을 쓴 투자자 중에서 신규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3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 투자한 분들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신용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요. 그런데 또 이 신용 투자자들도 모든 종목을 다 신용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투자한 종목이 있고 신용으로 투자한 종목이 있겠죠. 그 중에서 신용으로 투자한 종목들만 따로 떼서 살펴봤는데요. 신용 투자자 중에 이렇게 신용 포지션에서 이익을 낸 경우는 33.5%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쓴 투자자 10명 중에 7명은 손실을 봤다는 얘기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투자자 20대 3천만 원 이하 투자자 계층에서 신용으로 손실을 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 신용 투자자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잦은 매매였는데요. 신용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17.7%로 신용을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래 회전율은 당일 매매 금액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총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하는 건데요. 이 거래 회전율이 18%라는 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총 금액에서 18% 정도를 매일매일 매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으로 따지면 보유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20대 신용 투자자들의 회전율은 33%, 1,000만 원 이하 신용 투자자들의 회전율은 49.8%로 나타났는데요. 종목 보유 기간이 2, 3일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영혼까지 땡겨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을 구사하려다 보니까 매매 빈도도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 짓자면 신용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꿈꾸면서 빚을 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요.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손실이 배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신용융자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존버가 안 된다는 건데요. 이 증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긴 하지만 무한정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 대출 기간은 90일이고요.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 최대 대출 기간이 있어서 증권사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기가 되면 증권사는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빌려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서 갖고 갑니다. 존버가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 매매가 된다는 건데요. 증권사는 돈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이 사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차하면 내가 빌려준 돈으로 산 그 주식 내가 강제로 팔아서 상환해 가겠다는 거죠. 이때는 담보 비율을 기준으로 반대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담보 비율은 내가 빌린 금액 대비 나의 총 자산 비율입니다. 만약에 내 돈 40만 원, 신용융자 6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담보 비율은 166%가 되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담보 비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담보 비율 140%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을 내라고 문자가 날아올 겁니다. 이거를 마진콜이라고 하는데요.
담보 비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현금을 더 늘려서 이 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돈을 안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인정사정 없이 바로 반대매매가 들어갑니다.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서 담보 비율 140%를 맞추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반대매매 되는 수량인데요.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수량을 정할 때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특정해서 정합니다. 보통 전일 종가 대비 15에서 20% 낮은 가격으로 산정해서 반대매매 수량을 정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보다 더 많은 수량을 강제로 매매한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내 손실은 더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주에 1만 원 하는 A주 1000주, 즉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내 돈 450만 원, 그리고 신용융자 550만 원을 들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담보 비율은 181%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7,700원으로 떨어지면 담보 비율은 마지노선인 140%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마진콜이 들어오고요.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반대매매가 시작됩니다. 반대매매가 결정된 날 종가가 6,150원이라고 하면 부족한 담보 금액은 15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권사는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수량을 정할 때는 6,1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20% 더 낮은 금액인 4,920원을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하면 2,100주가 나오는데요. 내가 가진 전체 수량인 1000주보다 많기 때문에 1000주 전량이 반대매매가 되는 겁니다.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할 때는 20% 낮은 가격으로 하지만 실제 매도 가격은 그 다음날 장 시작할 때 나오는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만약에 반대매매 되는 날 시초가가 6,200원이라고 하면 총 손실금은 380만 원이 되겠죠. 전체 투자금 1000만 원 대비로는 마이너스 38%지만 내가 실제로 투자한 투자금이 450만 원이니까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85%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이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지면 투자금 전액 손실은 물론이고 증권사가 추가 추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금 이상의 손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잠깐 비투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빠른 길, 지름길보다는 꾸준하게 내 갈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